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현지 시각 10월 14일 여러 오신트 보도에 의해 전해진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 공세부대가 드디어 보급이 끊긴 남부전선 헤르손 전선에서도 가장 중요한 헤르손시로부터 아주 가까운 서쪽 경계선까지 진격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 의외로 25대 이상의 전차가 동원되었다는 우크라이나군의 헤르손 공세는 러시아군의 방어에 막혀 격퇴당했다고 하는데요. 남부전선의 우크라이나군 공세부대는 슈니흐리우카와 블라우다티우카 사이와 밀로베 방면으로 공세를 가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밀로베 방면에서 압도적인 포병의 화력으로 러시아군 방어진지를 포격했고 이후 진입을 시도했지만 격퇴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헤르손 전선에서는 간헐적인 교전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우크라이나 측과 러시아 측 모두의 교전이 잦아들고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고 우크라이나군도 만만치 않은 장비를 손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공세가 계속 지속되자 우크라이나 군들 사이에서도 사기는 높을지언정 상당히 지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헤르손 전투에서는 우크라이나 군도 최전선의 병력을 후방이 예비대 병력과 교대하고 다시 한번 재정비를 거쳐 공격을 가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밀로베 방면 전투에서 더욱 많은 장비를 파괴당하고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역시나 러시아군 측이었고 이번 공격을 통해 밀로베 방면의 러시아군의 방어진지를 돌파하지는 못했어도 수많은 러시아군의 포병이 우크라이나군의 압도적인 포격 앞에 완전히 파괴당해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번 공세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은 해당 지역 러시아군의 약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현재 케르치대교 붕괴로 인해 보급의 상당 부분이 차단된 남부전선의 러시아군은 현재 연료를 구하지 못해 전차와 장갑차들을 참호에 숨겨둔 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우크라이나군에게도 선택을 해야 할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올해 크리스마스 이전에 이 전쟁을 끝내버리겠다고 선언했지만 정말 오래전부터 극히 불리한 상태에서도 헤르손의 러시아군은 끝끝내 무너지지 않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화력과 규모를 넘어선 지 이미 오래되었고 헤르손 방면으로 공세를 시작한 지도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이곳을 탈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만 뚫으면 그 다음은 쉬울 것이라는 헤르손을 공략하는 방법은 무엇이 될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오신트 소식들과 FIRMS2 사이트에서 관찰되는 우크라이나 내 화재 상황 등을 살펴볼 때 우크라이나군은 여전히 대포병전에 있어 러시아군을 압도하고 있어 남부 헤르손 전선의 밀로베, 동부 루안스크 전선의 크레미나 등지에서 러시아군의 포병을 대규모로 초토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헤르손 방면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은 막혀버렸지만 현재 러시아군의 포병들은 우크라이나군을 막기 위한 포격을 더 이상 퍼붓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밀로베는 카우프카 댐이 있는 교량 지역에서 북동쪽으로 약 37km 지점에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막아내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최근 임시 방편으로 복구시킨 카우프카 댐 교량으로 러시아군 동원 병력이 추가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됩니다. 헤르손 전선의 밀로베 지역에서 러시아군은 최근 부분 동원령을 통해 전선에 급하게 투입된 동원 병력을 대포밥으로 밀어넣고 이처럼 수많은 러시아 예비군들이 소모품처럼 대량으로 희생되는 틈을 타 화력 공세를 퍼부어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는 무자비한 전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의 러시아군에서는 벌써부터 사상자들이 엄청난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최근 케르치대교 붕괴로 연료를 구할 수 없게 된 러시아군의 장비들은 참호를 파고 눌러앉아 고정포처럼 전차와 장갑차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장비를 이동시킬 연료가 없는 상태라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반격의 많은 부분을 포병 화력에 의존하고 있다는데요. 이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제공권 확보가 확실치 않지만 그렇다고 러시아군이 많은 수의 근접 항공 지원을 요청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공군의 도움은 받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전투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포병을 대거 제압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재정비를 거쳐 재차 공세 전력을 투입할 때에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헤르손 시가지 진입을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헤르손 전선을 돌파하는 것은 우리의 바람과 우크라이나의 바람과는 달리 빠른 시간 안에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지역에서는 최근 우크라이나 공군 또한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한 채 러시아 공군과 경합을 벌이고 있어 공군의 항공 폭격을 수행하기 어려우며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군 또한 밀로베를 넘어 헤르손 지역까지 손에 넣기 위해서는 포병의 화력과 병력의 규모를 통해 밀어붙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헤르손 시가지를 단 한 번만 돌파하는 데 성공한다고 해도 이 지역의 러시아군은 더 이상 이를 막아내기 위해 기갑 장비들을 가동시키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장비를 버리고 도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여러 전선 중에서도 특히 헤르손 전선에서 러시아군 대응이 아주 황당할 지경에 이르고 있어 과연 오래 버틸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상황인데요. 현지 시각 10월 14일 여러 우크라이나군 관계자나 오신트 정보 보도에 따르면 현재 여러 전선의 러시아군 부대에 대한 연료 공급이 대부분 끊어졌으며 그 이유는 지난 10월 8일 발생한 체르치대교 폭발 사건과 이로 인한 러시아군의 남부전선 물류 시스템 마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관계자들이 텔레그램 채널이나 트위터 계정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영상들 중에서는 점점 더 많은 러시아군의 전차나 궤도형
소형 보병 전투 장갑차나 차륜형 장갑차들까지 도로 주변 혹은 수풀이 우거진 야산에 참호흡하고 몸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처럼 할 경우 얼핏 보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부터 몸을 숨기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보일지 몰라도 실제 전장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러시아 전차와 장갑차들이 기동 방어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공격자의 위치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은 넓은 러시아군 방어선 중 취약한 부분을 골라 돌파를 시도할 수 있는데요. 그때마다 러시아군의 전차와 장갑차들이 이에 재빠르게 대응해 공격받는 지점을 지원하지 않고 그저 참호 안에 숨어 포만 쏘고 있다면 많은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우크라이나군에게 손쉬운 돌파를 허용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인데요. 두 번째로 드론 전력을 충실히 활용하는 3차원의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 전차와 장갑차들이 참호흡하고 몸을 숨긴다 해도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드론 전력을 적극 활용해 적의 전차호나 차량호를 발견할 경우 아군 포병과 연계를 통해 정밀 유도 포격을 퍼부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혹은 드론에 직접 박격 포탄이나 RKG-3 같은 대전차 수류탄을 개조한 폭발물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러시아 기갑 장비들을 파괴할 수 있는데요.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질 경우 기동을 멈춘 러시아 전차와 장갑차들에게 그들이 몸을 숨긴 참호는 빠져나올 수 없는 불지옥으로 변할 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많은 러시아군의 전차와 장갑차들을 파괴하고 있어 러시아군 기갑 장비들의 피해가 극도로 커지고 있다는데요. 러시아군에서는 이미 부분 동원령을 통해 전선에 투입된 33,000여 명의 징집병들 중 17,000여 명에 달하는 병력이 벌써 전투를 치르고 있는 중이라는데요. 나머지 16,000여 명의 병력은 전선으로 이동 중이지만 이들도 그렇고 현재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이들도 그렇고 동원령으로 모인 병력들 대부분이 9월 말부터 지금까지 고작 2-3주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간 안에 투입된 것입니다. 예상대로 그동안 이들은 별다른 훈련도 받지 못한 채 투입되었기에 제대로 된 전투 수행이 불가능한데요. 문제는 러시아군이 여러 전선에서 나라의 부름에 의해 강제로 끌려온 예비군들을 총알바지로 내세우고 이들로 머릿수를 채워가며 전력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10월 15일을 기준으로 여러 오신트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동부전선에서는 러시아군이 쿠피안스크 방면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치르며 전선을 유지하고 있으나 양측 모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러시아군은 동원령으로 징집된 병력을 통해 전력을 보강했고 이를 이용해 전장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인지 스바토우 방면에서 공세를 가해오는 대담함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역시나 러시아군의 이 공세도 실패했고 바흐무트 방면과 도네츠크 전역에서도 공세를 가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러시아군은 패배의 쓴맛을 다시 한번 실감해야 했고 오히려 쿠제미우카 방면은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탈환되기까지 해서 러시아군의 병력을 스바토우 시가지로까지 철수시켜야 했습니다. 벌써 우크라이나의 4개 주에서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전역의 땅이 진창으로 변하는 라스푸티차 현상은 러시아군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군에게도 전투로 제한시키는 큰 장애 요인이 될 것이며 양측 군대 모두에게 허를 찌르는 기습이 불가능하게 만들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환경 하에서의 전투는 그동안 동부 돈바스 전쟁에서 8년간이나 러시아군과 방어전을 치러왔던 우크라이나군에게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하의 기온과 영상의 기온을 오가는 우크라이나의 습한 겨울은 양쪽 군대 모두에게 기동전을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고 이 때문에 앞으로 양측의 지상군은 포병 전투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오신트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소규모 보병 부대 간의 격전이 벌어지는 형태가 많아질 것이라는데요. 러시아군의 급조한 참호들 그리고 어설픈 대전차 방어선은 라스푸티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아무 역할도 할 수 없게 되며 이 어설픈 참호 안에서 동원령으로 끌려온 러시아 예비군들은 군복이 젖었다 얼어붙었다를 반복하며 저체온증과 동상에 시달리며 죽어가게 될 것이라 전망됩니다. 나토에서도 이 점을 알고 있어 이미 우크라이나의 방한복과 방한 장비를 대규모로 지원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는 이제 겨우 방한용 의복을 제작할 것을 국내 업체들에게 주문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습기 찬 겨울을 가진 우크라이나의 눈과 얼음은 러시아군이 깔아놓은 지뢰들의 격발 장치 및 신관을 고장내고 폭발이 되지 않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습기 찬 우크라이나의 겨울 전장에서 이제 막 징집된 러시아 예비군 병력은 8년간이나 이에 적응하며 전쟁을 치러온 우크라이나군을 이길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